자, 저번 시간에 발해를 잘 배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국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우리 부분 이제 제대로 배웠죠, 그죠?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이다, 그죠? 이 발해가 통일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와 어떤 교류를 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주변 국가라고 하면 제일 큰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또는 이제 일본이 있어요. 또는 뭐 등등등등 대표적으로 뭐 이슬람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나라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장보고라는 사람인데 이따 배울게요. 통일신라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와 좀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게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나라와 교류한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신라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제 세계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전쟁은 곧 교류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사고자 하는 물건 또는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고, 전쟁을 매번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은 어떻게 보면 교류의 한 측면이다 라고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한 지역에는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라인들이 살았던 곳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여기 보면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아무래도 가까워야 되니까요. 중국 동쪽 해안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산동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신라와 당나라의 무역품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보고, 특히 우리가 플러스 표시 나와 있죠. 울산항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울산항이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당항성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다시피 그 통일신라 전에 좀 많이 교류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거나 통일 이후에는 당항선도 물론 교류를 많이 했지만 울산항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 왜냐하면 울산이 경주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 측면에서 이제 원효라든가 의상을 배웠었죠. 자, 해초라고 하는 사람도 승려입니다. 이 승려인 해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불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갔다 왔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뭐였습니까? 성지순례한 거죠. 이래서 책 이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왕 오천축국전 이란 게 이제 세상에 유포가 되었고, 지어서 다음에 원효와 의상 같은 경우에 불교 사상은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의상이 일본에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 자세히 보다 보면 의상 관련 설명에 일본에 남아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는 게 한번 재미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수업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장보고를 배우러 왔죠. 맞습니다. 장보고는 이제 완도 청해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공복이었죠. 그래서 이런 장보고가 신분을 탈피해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또는 위인전으로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의 활약이 예전에는 그렇게 인물로서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가 나오는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이 발해가 어떻게 대외 교류를 하였는가를 보면 이 발해 대외 교류의 핵심은 바로 문왕이에요. 이 문왕 같은 경우는 배웠겠지만 무왕의 뒤를 이어서 강경이 아니라 바로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라와 마찬가지로 발해관이라는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신라도 신라관, 신라방에 만들어졌다시피 발해도 발해인들이 좀 많이 살았던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산동반도네요, 그죠? 아마 산동반도 쪽으로 가서 이제 당나라의 수나라 때 만들어졌던 대운하를 타고 아마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대운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해관의 설치가 결국 이제 교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발해 특산물은 좀 많은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모피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이 모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피가 결국에 이제 그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의 가죽이 이제 나중에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초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수업 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담비의 길이라고도 해요.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가장은 아니지만 일본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신을 굉장히 많이 파견했고 일본과 교류를 중요시했다는 뜻은 신라, 당나라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견제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아마 심화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해와 일본 관계, 발해와 당나라, 신라의 관계, 요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 목관이라든가 외교문서 여기에는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발해가 이제 어떻게 대외 교류를 했는가는 궁금증 해결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발해 5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이제 일본도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비의 길이라고 하나 설명했죠. 바로 요 길이에요, 여기. 요 길을 통해서 쭉 가서 요렇게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바로 담비의 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해가 상경 그리고 동경, 뭐 서경, 남경, 중경까지 이런 길을 거쳐가면서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교류, 그다음에 신라의 교류 우리가 수업 때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 나시면 요것도 탐구 활동도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